제철건강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피부과 전문의 함익병입니다. 다시 이렇게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오늘은 나이를 들음에 있어서 당황하지 않고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하고 있어요. 네. 먼저 노년은 어느 기준으로 봐야 할까요? 사회 문화적으로 결정한 노년도 있고요. 의학적으로 결정하는 것도 있고요. 본인의 주관적으로 결정하는 노년도 있어요. 예를 들면 유엔에서는 65세까지 청년입니다. 65세요? 네. 65세까지 청년이에요. 분류가. 그러니까 65세부터 노년이 되는 거죠. 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는 뭐 정년퇴직 기준으로 하면 직종에 따라 좀 다르긴 하지만 생산직에 종사하는 경우 55세부터 정년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노년일 수도 있고요. 대학 교수 같은 경우도 65세부터 정년이에요. 그때부터 노년이겠죠. 이제 그거는 사회 문화적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정확하게 얘기하면 20살부터 노년이 시작됩니다. 20살이요? 네. 왜 그렇죠? 올림픽 이번에 금메달 딴 사람들 나이가 되게 몇 살이던가요? 20대 초반. 네, 20대 초반 그때. 그때가 정점이에요. 우리가 나서 성장의 정점까지 올라갈 때가 성장이에요. 그때부터 노년이 시작되는 거예요. 에이징 프로세스가 시작된다고요. 우리가 노년이라는 걸 어느 날짜로 정할 수가 없는 이유가 20살 초중반이 성장이 끝나요. 그때부터는 무조건 늙어가는 거예요. 언제를 잘라놓고 이때부터 노년이다 정하는 것은 사회 문화적인 관습이라는 거죠. 옛날에는 뭐 55세 정년, 60세 정년, 지금 정년을 자꾸 연장하자 그러는데 이게 정년을 연장을 못하는 이유가 정년을 연장을 하면 젊은 사람 취업이 곤란해져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유엔에서는 65세가 청년이라 그랬는데 정리하고 정년퇴직을 시켜버리잖아요.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학적으로 엄밀하게 얘기하면 20대 초중반이면 성장이 끝나고 노화가 시작된다. 이 노화를 최대한 늦추는 게 우리의 노력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정확하죠. 그러면 자, 담담하고 건강하게 노년을 맞으려면 늙어가는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내가 절제하고 살아야죠. 그게 이제 노화의 시작이라는 정점인데 지금 20대 초반인 친구들한테 야, 너 지금 늙기 시작할 거야. 이 얘기하면 받아들일 사람 누가 있어요?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하죠.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밥 제때 먹어라, 술, 담배 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다 노화를 늦추는 방법들이잖아요. 그럼 원장님께서는 몇 년부터 노년을 준비하셨나요? 저는 정확하게 45살 때 이제 내가 늙었구나라는 걸 인식을 했어요. 그러셔 특별한 계기가 있어요? 있죠. 사람이 그 계기가 없이 어떻게 그걸 알겠어요. 한 번은 그때까지 해도 제가 아침 6시에 집을 나서요. 그래서 이제 6시 반부터 회의하고 회의 한 2시간 하고 난 다음에 출근해서 환자 보고 환자 보다가 2시부터 3시인가 3시부터 4시까지 KBS 라디오 진행을 했어요. 이대 앞에서 일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30분 전에 1시 반에 딱 끊고 차 대기시켜놓고 쭉 가서 방송 1시간 딱 하고 쭉 하고 돌아와서 진료하고 6시 반까지 진료하고 저녁에 약속 있고 뭐 이런 스케줄을 도는 거예요. 그게 아무렇지 않게 내 몸에 무리가 없이 또 다음날 아침 되면 6시 일어나서 그 일을 반복하고 살아도 힘이 들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방송을 끝나고 계단으로 내려와야 돼. 엘리베이터 기다릴 시간이 없어. 탁 내려가야 되는데 요렇게 앞을 볼 때는 이제 이 안경을 쓰고 근시니까 제가 요렇게 하고 봤는데 계단을 헛디딘 거예요. 눈이 노안이 오기 시작해갖고 적응을 빨리 못하는 거예요. 노안이 특징이 뭐냐면 근시인 사람이 노안이 오면 가까운 것도 안 보고 먼 것도 안 보여요. 렌즈를 껴야만 보이는 거예요. 가까운 거는 요런 렌즈, 멀리 있는 거는 좀 이렇게 렌즈가 도수가 낮은 거. 이래야지 보이거든요. 거기서 중앙 계단에서 거의 한 바퀴를 굴렀어요. 한 층을 굴렀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안과를 갔죠. 내가 왜 계단을 헛디뎠을까? 운동을 열심히 했으니까 근육이 부실해서 그러지는 않았어요. 갔더니 노안이 시작된 거예요. 그 즈음에 눈에서 모기가 날아다녀. 늙으면 수정체에 흠집이 생겨서 이렇게 밝은 데를 보고 있으면 이게 모기가 몇 마리 날아다녀요. 비문증이라 그러는 거예요. 플로팅 비테로스라는 내 안과 질환이 생긴 거예요. 제가 제일 처음 느낀 거는 눈이 늙었구나. 그래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내르막 계단은 걷지 않아요. 올라가는 계단은 걸어 올라갈 때가 있는데 내르막 계단은 무조건 엘리베이터 기다립니다. 그리고 빨리 하지 말자. 서두르지 말자. 뛰지 말자. 다 늦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율이 절반 이하로 줄어요. 모든 게.
심리적으로는 괜찮으셨어요? 그런 시기 딱 겪고 나신 다음에 한 번 딱 겪고 안과 가서 진단받고 나면 늙었구나. 난 이제부터 노인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기계적이에요. 그래서 저녁 약속 아예 취소. 아침에 새벽 조찬 약속 반으로 줄여. 그러면 수익 줄어. 방송 횟수 줄어. 이게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여유롭죠. 아침에 뭐 넉넉하게 늦잠 자고 눈 뜨면 일어나고 알람 안 하죠. 조찬이 없으니까. 저녁 약속 아니 뭐 혹시 있어도 밥 한 그릇 먹고 와인 한잔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담담하게 맞이하셨네요. 모든 걸 줄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병원도 막 여러 개 하면서 회의를 계속했는데 다 팔아. 다 정리해. 깔끔하게. 단촐해지는 거죠. 근데 실은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기가 쉽지 않잖아요. 실은 그냥 아 그래 노화는 누구나 다 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또 본인의 갈 길을 가시는 분들이 사실 대다수인데 그런 분들은 원장님께서는- 욕심이 많은 거죠. 저는 그런 욕심은 없어요. 뭐 돈을 버는 이유, 자식도 교육시키고 부모 복양하고 뭐 내 먹고 사는 돈. 그 액수가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그게 되면 나머지는 이제 담담하게 다 털어내도 내 삶이 내 건강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그런 일을 겪으시고 제일 먼저 준비하셨던 게 뭐 노후를 위해서 어떤 걸 준비해야 되겠다 생각하셨을까요? 그래도 평생 놀 친구는 있어야 되겠다. 아무리 뭐 다 정리해도 비즈니스는 안 해도 되지만 평생을 친구랑 만나서 같이 뭐 이렇게 등산을 같이 가든 골프를 같이 치든 뭐 여름에 뭐 수상 스키를 타러 다니든 여행을 같이 가든 놀 친구는 있어야 되겠다. 뭐 이런 정도니까 인간관계가 정리가 되죠. 그게 동시에 진행이 돼요. 비즈니스를 줄이면 인간관계가 당연히 줄어요. 그래서 나이 들어가면서 계속 만날 수 있는 사람은 남겨놔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일로 만나던 사람, 또 혹시 일로 연결될 수 있는 사람, 이래서 만났던 것들이 확 줄죠. 이게 인간관계를 사이좋게 지내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원장님만의 어떤 노하우가 있으실까요? 동거래 안 한다. 어느 누구든 뭐 친인척도 포함해서 동거래 안 한다. 실제로 동거래 안 하기 위해서는 쉬워요. 내가 돈을 가진 게 없어요. 보면 다 집에 갖다 줬기 때문에 마누라가 돈을 갖고 있어요. 와이프한테 물어보면 와이프 가지 말라 그래. 그럼 와이프 가지 말라면 안 해요. 그럼 깔끔하잖아. 한 번도 하신 적 없어요? 네, 그래가는 게 없어요. 아니, 물론 뭐 이렇게 약간의 뭐 어떤 내가 쓰는 용돈의 범위 내에서는 뭐 자의적으로 할 수가 있으니까 모르겠는데 마음 상할 거래는 없죠. 그럼 돈 거래 말고도 사실 인간관계 폭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생각하시는 원칙과 규칙이 있을까요? 그 친구들이 나를 싫어해서 안 보는 경우도 많겠죠. 여러 사람들이 저를 보고도 저 인간 반맛 없다고 안 보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당연히 안 보는 거고. 옛날에는 그게 비즈니스로 연결되면 안 보려고 그래도 전화해서 만나야 되겠죠. 근데 그런 게 없으니까 상대가 나를 안 보겠다 그러면 당연히 안 보는 거고, 그 다음 저도 보고 싶지 않은 사람은 안 봐요. 그게 옛날 그 젊어서 비즈니스 할 때는, 일을 할 때는, 그런가 뭔가를 확장을 해야 될 때는 뭐 아무리 기분 나빠도 싫어도 봐요. 싫어도 이 일에 연결된 사람이면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털어내고 나면 뭐 동거래 없고,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고, 나 싫어하는 사람 안 보고, 내가 싫어하는 사람 안 보고, 그러면 뭐 아주 명료해지죠, 관계가. 그러면 누구를 그 만나는 사람들 만나서 인간 때문에, 사람 관계 때문에 내가 마음 상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럼 편해지죠. 그래도 뭔가 인간관계에서 상처받으신 경험이 있긴 있으시죠? 네. 지인이나 뭐 가족이나. 크게 상처를 받지 않는 게 사람에 대한 기대가 별로 많지 않아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와이프가 제일 서운한데, 와이프한테는 기대도 별로 없거든요. 자식에 대한 기대도 없어요. 기대치가 별로 없어요. 그걸 제가 왜 자꾸 생각을 하냐면, 내가 나를 얼마나 알지? 내가 나의 기대를 내가 얼마나 만족시키는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개인적인 욕심이 있잖아요. 그거를 내가 그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사느냐. 내가 이거 하면 분명히 나한테 좋아. 근데 그 일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냐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건강관리를 위해서 하루에 1시간 운동을 하자. 누구나 1월 1일 날 새해 다 누구나 써요. 네, 금주, 금연, 운동 다 써요. 그게 다 자기한테 좋은 일이야. 하는 사람 몇이나 돼요.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못 하는데 내가 남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겠어? 내가 나를 위해서 좋은 일을 그렇게 못 하는데
그러면 타인에 대한 기대가 되게 낮아지죠. 적어도 나한테 칼 들고 들어와갖고 협박만 안 하면 웬만하면 사람 다 괜찮은 거.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 몇이나 돼. 그러니까 기대가 낮으면 실망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우리 또 관계잖아요. 기대를 안 한다는 게 그러면 너랑 같이 방송 왜 이렇게 서운해할 수도 있지만 내 마음은 그러하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한 일도 내 마음대로 잘 못하는데 내가 타인을 위해서 얼마나 좋은 일을 하겠는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뭘 그렇게 큰 기대를 갖고 내가 저 사람한테 뭔가를 기대를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인간관계에서 큰 실망이 생길 일은 없다는 거예요. 만나서 서로의 최소한의 예의만 지키고 거리를 지키면서 경제적으로 막 돈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니라면 뭐 그렇게 기분 나쁠 일이 생기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는 나보고 그래요. 야, 저 사람 저기 서운하지 않아? 뭐 그래. 별로 안 서운해. 근데 집사람은 그런 게 되게 예민하더라고요. 대표적으로 이 몇 번의 부부 동반 만남이 있었는데 한 3커플, 4커플의 부부 동반인데 한 커플이 밥값을 안 내. 돌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한 3번인가 4번 만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갑자기 나한테 묻더라고. 저 집 부부는 왜 밥을 먹는데 한 번도 안 내? 우리는 다 한 번씩 냈는데. 그래서 저는 솔직히 그 얘기 들을 때까지 몰랐어요. 타인에 대한 기대가 없으니까 저 사람이 밥값을 낼 거라고 생각을 기대를 안 했으니 내가 2번 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집사람은 그걸 알더라고. 그래서 내가 궁금한 거야. 그걸 네가 샜니? 그랬더니 그걸 꼭 세야 아니?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른 부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집사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 저 A라는 커플이 한 번도 밥값 안 냈니? 4번, 5번 만나는 동안에 그랬더니 자기도 그걸 말을 하고 싶었는데 말을 못 했다는 거야. 사람들은 그런 기대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 냈으니 저 부부도 한 번은 내야 되는구나. 보통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나는 횟수를 샌다는 걸 생각을 못 했어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했느냐? 4커플이 만나다가 9커플 빼고 3커플만 단톡방 따로 만들어서 빠졌어. 왜냐면 집사람이 싫어하는데 내가 굳이 만날 이유가 없잖아요. 나는 그 친구한테 별로 어떤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느낀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괜찮아요. 아마 6번째 만났으면 냈을 수도 있겠지. 예. 근데 어찌됐든 뭐 나머지 부분도 다 동의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야 그러면 하나 떼자. 셋이 만나자. 관계성에 대한 생각이나 이런 게 후천적으로 생각이 정립되신 건가요? 원래 약간 성향이 그러신? 원래 성향도 그러했을 거라고 보고 그건 잘 기억이 안 나고 나이가 들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이제 뭐 경험도 있고 그다음에 책도 읽고 되게 보면 이런 경험을 갖고 생각이 있는데 책을 읽으면 또 어떤 성현들의 말씀에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와요.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단촐하게 해라. 뭐 이런 말씀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성현들이라는 분들이 다들 오래 사셔서 이런 경험들이 많이 축적이 된 거를 이렇게 멋진 말로 만들어 놨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제가 이제 공자님 말씀을 가끔 이렇게 인용을 하는데 공자님이 74세인가 사셨어요. 그 당시는 엄청나게 장수하신 거예요. 기원전 500년이잖아. 2500년 전에 70을 넘기신 분이 몇이나 되겠어요. 일단 부록부터 기억을 해보면 40이 되면 유혹에서 이제 좀 벗어난다는 얘기예요. 제가 45세에 뭐라 그랬어요? 노안이 오고 노화를 느낀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20대 같이 그렇게 막 유혹적이지 않아. 왜? 늙어가는 거예요. 50의 지천명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그때 50이 대부분 다 죽었어요. 아, 때가 되면 죽는구나. 하늘의 뜻을 아는 거죠. 옛날에는 왕도 50을 넘긴 사람이 많지 않아요. 60이 되니까 이순, 누가 무슨 말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다. 아니에요. 가릉이가 먹어서 뭐라 하는지 잘 안 들리는 거예요. 여기서 군지렁군지렁 하는데 잘 안 들려. 그러니까 허 웃는 거예요. 보청기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이게 이제 굉장히 제가 시니컬하게 해석하는 거예요. 70이 됐으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그게 뭐 잣대 어긋나지 않더라. 불유구라는 거거든. 내 마음의 종심 소욕, 내가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도 불유구, 잣대 어긋나지 않더라. 나이 70 넘었는데 무슨 욕심이 있어서 법률을 이기고 뭐 사회 규범을 어기는 일을 하겠어요. 70 넘은 사람 중에 범죄 저지른 사람이 있어요? 대부분 없어요. 경제사분 빼고 나면. 중학범 한 명도 없어. 무슨 힘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라고 나는 봐요. 철학을 얘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나이 들어감에 대해서 그거를 멋진 말로 철학적으로 표현했다고 하는 생각을 해요. 노화 거기 다 있는 거죠. 나이 70이 돼서 지금 저도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됐으니까 아, 70이 됐을 때 내가 골프장 가가지고 골프를 잘 칠 수 있을까? 그나마 지금은 드라이브를 빼서 드는데 그때도 드라이브가 200m는 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이지 내가 70이 돼도 250m 빵빵하게 날릴 거야. 그러고서 막 근육 운동하면 관절이 다치겠죠.
노년을 준비하는 것 중에 인간관계도 분명히 너무 중요한 요소일 것 같고 혹시 다른 부분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1번은 건강이에요. 1번은 건강이에요. 내가 안 아프고 내가 건강해야지 뭐 노년이 뭐 있는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게 좀 빼고 인간관계 중요한데 그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재밌게 살려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하면 돈 얘기하면 저 사람 돈 얘기만 좋아한다 그러는데 세상에 돈 싫어하는 사람이 좀 나와보라 그래요. 제가 이제 카톨릭 신자인데 신부님 한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마음 가는데 돈 간대. 여러분들이 오셔갖고 성당에 늘 자주 나오시긴 하는데 그래도 교부금도 좀 내고 해야 성당도 유지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돈을 안 낸다는 얘기는 마음도 안 왔다는 얘기라고 생각한다는 얘기를 농담처럼 하셨어요. 돈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내가 노후를 보내는데 필요한 만큼의 돈, 사람마다 액수는 다를 거예요. 살아온 게 다르니까 그 돈 정도는 자식한테 손 벌리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좋겠다 하는 게 제 생각이죠. 원장님 어디 방송에서 말씀하신 거가 아직도 기억이 있는데요. 뭐라 그랬어요?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부자의 기준은 뭘 먹고 싶을 때 그냥 먹을 수 있으면 돈 생각을 하고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부자다라고 네. 생각하시는 그 얘기는 내가 40 되기 전에 한 얘기예요. 저는 그래서 40 되기 전부터 부자로 살았어요. 지금도 부자예요. 아마 그 기준으로는 저는 부자로 살다가 죽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우리나라 재벌 회장님이나 뭐 전 세계 제일 부자보다도 내가 나을 거예요. 워렌 버핏은 햄버거만 먹고 코카콜라 먹으면 행복하다며. 저는 그보다는 좋은 거 먹어야 돼. 나는 코카콜라하고 햄버거 먹고는 절대 행복하지 않아요. 그거는 할 수 없이 먹는 거지. 그래서 저는 맛있는 음식 먹는 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 재료 본연의 맛을 느낄 수 있게끔 싱싱하고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예를 들면 랍스터 살아있는 놈을 갖고 아무 요리하지 않고 살짝 쪘을 때, 새우 펄펄 뛰는 놈 소금구이 했을 때 그게 비싸요. 재료만 해도 비싸요. 근데 그걸 먹는데 야 이거 얼마어치만 먹자 그 생각 안 해요. 배부를 때까지 먹을 수 있으면 돼. 그럼 부자지. 그런데 그 돈이라는 게 엄청나게 많은 돈은 또 아니에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새우를 100만 원어치 먹겠어요? 생새우 아무리 좋은 거 날걸로 먹어도 10만 원어치 먹으면 나 혼자 먹으면 10만 원어치 못 먹어요. 예. 보통 집이나 차에 투자하는 돈에 비하면 사실 그거는 돈도 아니에요. 네. 옷값이나 비싼 신발이나 뭐 이런 게 비하면 돈도 아니에요. 그거는 물론 큰 돈이긴 하지만. 그래서 집사람이 제일 싫어하는 게 내가 제발 부자라 그러지 말래.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살아도 저는 뭐 제 기준에 대해서 그거를 변화시키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뭐 먹는 이게 얼마짜리야? 뭔 상관이 있대? 내가 먹고 싶은데. 그 기준만 만족시켜주면 돼. 저희 와이프는 아직도 부자가 아니고요. 같은 돈을 갖고 같이 쓰는 나는 아직도 부자예요. 너무 달라요. 그러면 이게 삶의 기준과 목표 얘기 중에 하나일 것 같긴 해요. 이제 원장님께서는 피부과에 대해서 한 획을 그으신 거와 다름이 없는데 혹시 의사가 되겠다고 하는 목표를 가지시고 인생에서 단 한 번도 제가 의사가 목표였던 적도 없고요. 네. 지금도 의사로서 열심히는 살아가지만 집사람 표현을 그대로 옮길게요. 당신은 하기 싫어하는 일인데도 참 부지런히 열심히는 한다 그래요. 직업이란 게 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직업은 자기가 간절히 원했던 일을 하면 그게 만족도가 높겠죠. 저는 어릴 때 꿈은 뭐 초등학교 때 꿈은 아마 과학책을 읽을 때는 천문학자, 물리학자가 꿈이었었고 신문을 읽을 때는 대통령이 꿈이었었고 오락가락 했겠죠. 그러면서 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는 잘했어요. 공부는 잘했으니 원하는 데를 가려면 원하는 과는 가긴 했겠죠. 근데 고등학교 때 보통 우리가 문이과를 나눠요. 그때 이제 문과를 못 갔어요. 아버지가 뭐 절대 안 된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이과를 갔죠. 그때도 이과를 가면서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과 가면서 꿈꿨던 게 뭐냐면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면 이과 공부를 해도 문과 시험 보는 데는 불이익이 없어요. 문과이가 이과 오면 10% 감점을 해요. 그때도 그랬어요. 뭐 공부만 열심히 하면 내가 뭐 나중에 법대를 가든 뭘 가든 손해가 없으니까 대학은 내 마음대로 갈 거다.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공부 끝나고 난 다음에 아예 원서 갖고 오셨어요. 이과대학 쓰라. 그래서 이건 난 취미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다. 꼭 가라 그러면 나는 공과대학이나 뭐 물리과나 천문학이나 이런 거 하겠다 그랬더니 천문학은 밥 비려 먹는 과고 이건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다는 거야. 아버지가 그 돈을 대줄 수도 없고 네가 이걸로 밥 벌어 먹고 살려고 하면 너무 힘들다.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공대는요 그랬더니 그렇게 원하면 공과대학 가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대를 가든지 아버지는 의대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고민되는 거죠. 원서는 2장 썼어요. 서울공대, 연대의대. 들고 올라와서 시험 보러 가면 돼요. 이쪽으로 쭉 갈래 했는데 이제 연대의대로 갔죠. 왜냐면 거기는 본고사를 안 봤어요. 특차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비고사, 본고사 볼 때니까 예비고사 성적이 좋으니까
여기는 가면 그냥 면접 보면 되는 거고 저기는 가서 본고사를 또 봐야 돼. 서울공대 뭐 운 나쁘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에이, 그래 아버지도 가라는데 그때는 아버지는 아무 말 안 했어요. 원서 2장 다 쓰고 그 다음에 서울 가서 생각해보고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편안한 과. 본고사 안 보는. 본고사 안 보고 100% 합격하는데 편하고 그리고 뭐 주변에 보면 의사들은 잘 살아. 나도 열심히 살면 저렇게 살겠구나. 예, 안전하고 안정적이죠.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가 내가 대학 갈 때 내 인생은 비겁했다. 선택이 비겁했고 비겁한 거죠. 도전을 못한 거니까. 예.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떤 걸 도전하고 싶으세요? 다시 돌아간다는 게 이제 우리 가정이죠. 네, 이제 그죠, if라는 가정이죠. 건데 이제 물리학이나 우리가 이공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없나요? 그런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다음 생이라는 게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정말 뭐 소설을 쓰는 거죠. 네. 로버트 프로스트의 가지 않는 길이라는 게 있어요. 저쪽 가지 않는 길을 쳐다보고 시를 쓴 거 아니에요? 그 시를 읽으면서 내가 다시라면 저 길로 가겠죠. 예. 하고 싶을 때는 했겠죠. 정치 아니면 천문학자 둘 중 하나예요. 그것도. 둘 다 어느 쪽도 돈 버는 거하고 상관없는 일이고 뭐 가족들한테는 뭐 별로 좋은 아빠,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는 길이죠. 예. 근데 재미는 그게 재밌어요. 그럼 지금 아버님에게도 굉장히 조언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조언이 아니죠. 지시죠. 그건 뭐 조언이라는 얘기는. 할 명령 뭐 이런. 예, 그건 뭐 지시사항이기 때문에. 포장이 안 되네요. 네, 전혀 그거는 그러니까 조언이라 하면 이러면 이렇고 이러면 이러니 네가 한번 생각해봐. 마지막 조언은 그 서울대 공대 갈래 연대대 갈래 그거는 네 마음대로 하라. 요게 이제 아버지가 나한테 준 2가지 선택지 중에 하나예요. 예. 그거 외에는 나머지는 우리 시절에는 부모하고 이렇게 조분조분 얘기하는 거하고는 어른은 뭐 딱 한마디 하면 답이에요. 예. 듣고 있다가 네 아니요 아니요 그러면 뭐 그냥 뭐 머리 터지게 싸우는 거죠. 예. 자제분하고는 어떠세요? 조언의 관계신가요? 지시를 하시는 관계신가요? 18살까지는 지시요. 아, 18살 이후는 그건 뭐 조언도 아니고 묻지 않으면 먼저 묻지 않아요. 대학 입학하고 난 다음에 내가 먼저 물어본 게 없어요. 지가 물어보면 그러니까 내가 아는 범위 내에서 답을 하죠. 근데 본인은 18살까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들었던 얘기가 있으니 지시로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건 내가 단서를 달아요. 내 생각은 이러하고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 했던 얘기처럼 받아들이지 마라. 그건 네가 아주 어릴 때고 판단력이 없다고 생각해서 하는 얘기고 18살이면 투표권도 있고 네 생각이 있으니 그냥 좀 중요한 사람이 던져주는 정보, 나의 생각이지 너 판단해 이걸 갖고 뭐 나중에 내가 뭐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거 했다는 얘기 하지 마라. 그럼 대학 입시 때는 관여를 하셨나요? 아니 그것도 안 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어디를 가든 어떤 과를 가든 대학교도 관여를 좀 했네. 자녀분들한테 물어봐야 돼. 했어요. 하셨다고 방금. 네, 이공계를 가라. 그 이유는 아주 단순했어요. 내가 공부를 해봤는데 의과대학은 이공계이긴 하나 수학 공부가 그렇게 많은 과가 아니에요. 그냥 고등학교 때 수학 공부한 게 끝이에요. 다시는 그 발전적인 수학도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거는 기초 수학이고 고등 수학이 있더라고요. 공부를 해보니까. 야, 이거를 내가 어릴 때 좀 했어야 되는데 못했어. 그래서 너네들은 그래도 아버지가 뭐 요거 해야지 너가 먹고 사는 정도가 아니고 어느 정도 뒷받침을 해줄 수가 있으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갈 때는 이공계에서 고등 수학을 좀 해봐라. 수학과도 좋고 물리과도 좋고 공과대학도 좋고 고등학교 이상의 수학을 좀 공부하는 과를 가라. 내가 했던 마지막 지시죠, 지시. 예. 그래서 우리 애들 여자애도 그렇고 남자애도 그렇고 다 공과대학 나왔어요. 예. 담담한 노년을 맞이하려면 건강도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건강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건강에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너무 집착하지 마라. 사람들이 나이가 들면 그때부터 바빠. 그 전까지는 전혀 관리 안 하다가 뭐 환갑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 막 몸을 챙겨요. 물론 잘 돌아보면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요. 그건 다 수정을 해야 되겠죠. 나이 들수록 살이 너무 쪘다. 살 빼야지. 담배를 너무 오래 피웠다. 끊어야지. 술을 너무 많이 마셨다. 그만 마셔야지. 인간관계가 너무 복잡해서 스트레스가 많아. 줄여야지. 이제 그런 거는 필요하긴 하겠지만 유별나게 막 병원에 의존하는 일은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되게 한 60을 우리가 노년이라고 봐야 되니까 60 전에 살아왔던 인생에서 반성문을 쓸 필요가 있지만 그걸 수정을 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병원에서 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라는 생각들은 저는 좀 부정적으로 봐요. 그래서 건강한 노후를 생각한다? 그러면 뭐 30, 40대부터 내가 건강하게 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러면 60이 됐을 때 건강하게 나이가 들어 있어요.
근데 60까지 너무 열심히 달렸다. 그러면 반성문 쓰고 완전히 그 본인의 삶의 패턴을 바꿀 수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정년퇴직일 수도 있고 뭐 그 이전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것만 된다 그러면 본인이 부모한테 물려받은 유전자만큼은 살 수 있다. 예, 왜냐하면 수명이라는 건 대개는 정해져 있어요. 모를 뿐이죠. 남자보다 여자분들이 노년 시간이 조금 더 길다고 하는데 혹시 왜 그런 걸까요? 그건 사춘기 때 이미 다 정해지죠. 남자들은 안드로겐, 여자들은 에스트로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사람들이 스트레스에 대한 적응력이 되게 좋아요. 그 다음에 에스트로겐이 나오면 일단 심혈관계 질환이 줄어요. 그 에스트로겐이 끊어지면 골다공증이 와서 여자들이 조금 고생을 하긴 하지만 골다공증으로 죽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혈관이 좋고 고혈압이나 관상동맥 경화증 같은 이런 것들이 안 생겨요. 잘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동안. 그 다음에 그 호르몬이 나오는 동안은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애 보세요. 남자들은 애 보라면 하루 보라 그러면 다 죽어요. 여자들은 그렇게 힘들어도 하고 또 내일 또 해. 그 힘들고 번거로운 일을 단순 반복하는 일을 계속 할 수 있는 거는 그 호르몬의 덕이 되게 커요. 사회 문화적인 뭐 여자는 애 키워야 돼 그것도 있지만 본능적으로 애 놓으면 남자들은 덤덤해요. 아, 하나 나왔구나. 여자들은 아이고 내 새끼. 그게 힘은 들지만 마음도 편하고 심혈관계도 좋아져요. 당연히 오래 살죠. 남자들은 안드로겐이 나와 으이씨 이게 다 안드로겐 때문에 그래. 남자들이 나이 들면 눈물 많아지잖아요. 그게 떨어져서 그래. 그러니까 그것도 남자들이 받아들여야죠. 나이가 들어서 안드로겐이 떨어지면 남성성이 떨어지죠. 그럼 받아들여야 되는데 나는 아직까지 병강세가 되고 싶어. 그래서 안드로겐 패치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 고혈압 생길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성분들은 또 나이가 들수록 약간 남성화가 되죠. 에스트로겐이 떨어지니까. 아, 그래서 이제 그 때문에 이제 폐경이 오고 난 다음에 골다공증이 생겨서 불편한 분, 그다음 폐경 증후군이 너무 심한 분들 이런 분들은 에스트로겐 패치를 붙이죠. 근데 그 모든 것도 저는 다 좀 반대해요. 너무 힘들면 해야 되겠지만 늙어가는 그 모습에 나이 들어가는 그 모습에 자연적으로 좀 적응을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제 생각이에요. 노년을 준비하는 마지노선은 어떤 때라고 생각하세요?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아, 내가 준비해야 될 마지막 이때는 꼭 준비를 해야 된다. 이때는 준비해야 돼. 이거를 더 넘어서면 안 된다. 해야 된다. 네, 그건 정년퇴직할 때죠. 아, 정년퇴직할. 정년퇴직할 때 우리나라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정년퇴직하신 분이 두 분 계세요. 연세대학교 김영석 교수님. 그 다음에 저기 경북대 고려병원장 하시던 그 이시영 박사님. 두 분이 내가 볼 때는 가장 멋지게 늙어요. 이시영 박사님은 아버지하고 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니까 제가 그냥 들어 알죠. 그분은 나를 잘 모르지만 지금도 건강하세요. 지금도 어떤 비즈니스를 하고 있지만 크게 돈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여러 사람한테 두루 좋은 일을 하면서 본인도 그 좋은 일을 해요. 영상센터 같은 데를 운영을 해요. 힐링 숲을 운영하면서 좋은 음식 만들어서 여러 군데 음식도 소개도 하고 오신 분들하고 좋은 얘기도 하시고 건강도 돌봐주시고 본인도 건강하시고. 김영석 교수님 같은 경우 맨날 공항 갈 때마다 나이가 2살, 3살로 찍힌대잖아요. 100세가 넘어가지고 연도가 안 맞으니까 102세인데 102세, 뭐 104세인데 4세 공항 갔다가 101세인데가 집어넣었더니 1세가 왜 비행기 타냐고 보호자라고 그랬대잖아요. 근데 그분이 정년퇴직하실 때 계획을 세웠대잖아요. 지금부터 15년 동안 나한테 삶이 허용이 되면 어떤 일을 하겠다. 이번에도 책을 하나 내셨지만 그 전에 늘 얘기하셨던 게 자기는 퇴직하고 20년 동안이 가장 바빴고 가장 보람된 일을 많이 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80대 중반이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또 10년, 15년 계획을 세워서 또 일을 하시고 지금도 여전히 강의하시고 여전히 책 쓰시고 그저께 결혼식 때 만났는데 결혼식 때 벽 인사드리면서 얘기했더니 기억력이 너무나 말똥해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야외 결혼식을 준비를 했는데 저는 이제 하객으로 갔죠. 교수님 계시니까 인사도 드리고 근데 비가 왔어요. 야외 결혼식을 못하게 생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양쪽 신랑 측, 신부 측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왜냐면 하객이 비를 맞을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혼식을 2번 해야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축하 말씀하시고 여기에서 축하 말씀하는데 저는 2군데를 다 따라다녔어요. 저도 건배사를 하느라고 따라다녔는데 여기서 한 말씀하고 여기서 말씀한 거 하나도 틀림이 없어요. 조사나 이런 거는 좀 다름이 있지만 맥락이 똑같아요. 나이가 지금 그분 연세가 107세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그냥 약간 지팡이를 짚을 뿐이지 부축도 안 받으세요. 그리고 의자에 앉아서 얘기 안 하셨어요. 자기가 축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서서 하시더라고요. 멋지시네요. 늙어가는 모습에 그분보다 훌륭한 분은 없어요. 저는 그래서 야, 저분 밤만 따라가서 내가 90까지만 저러고 살아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 장수도 노년도 중요하지만 사실 행복하지 않는 삶은 좀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 원장님께서 생각하시는 행복이라는 건 과연 어떤 부분이신가요? 행복의 조건. 행복이라는 게 정의가 없어요. 뭐가 행복해요? 행복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사람들이 답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이게 철학도 아니고 단순하게 어떤 추상명사에 대한 정의도 아니고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갖고 책을 쓴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조건이라고. 행복이 뭔지는 잘 모르겠는데 조건에 있더라는 거예요. 조지 벨레트 교수라고 그 하버드 대학의 정신과 교수예요. 이 책을 쓴 거는 뭐 한 벌써 10년이 훨씬 지났겠네요. 한 2010년도 초반? 2007, 8년도 했었을 거예요. 이걸 왜 썼냐 그러면 미국의 유명한 부자가 돌아가시면서 1939년도 2차 세계대전이 벌어질 때 다임 스토어인가 하는 게 있었어요. 다이소의 전신이야, 미국에. 다임이 10분의 1달러죠. 그 당시 1930년도에 1다임을 내면 뭐든지 가져가는 거야. 다이소 가면 일본에서는 1,000엔짜리 샵이고 우리는 뭐 10,000원짜리 물건이 그렇죠. 그걸 해서 돈을 많이 번 분이 돌아가시면서 하버드 대학에 돈을 내고 간 거예요. 내가 살아봤는데 행복이 뭔지 모르겠다. 너네들이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연구 좀 해달라고 주제까지 주고 돈 기부금을 낸 거예요. 그래서 하버드에서 열심히 연구를 했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방법이 없으니까 하버드 대학 입학생들, 자 39년도부터 입학한 애들 몇백 명을 모아놓고 이 사람을 일생을 추적을 하는 거예요. 행복하냐 안 하냐. 행복의 그 정의가 없으니까 한 2, 3년 간격으로 면담도 하고 재무 분석도 하고 건강 분석도 하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 묻는 거야. 너 올 한 해 2, 3년 사는 동안에 지난번하고 지금 살아보는 그 기간 동안 행복했니? 그러면 이제 본인이 얘기할 수 있잖아. 행복했다고. 그러면 행복한 거야. 그렇게 행복의 조건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하버드만 갖고 연구를 하니까 문제가 뭐냐면 너무 풀이 좀 좁잖아요. 미국 백인 잘 살고 공부 잘하는 애들. 이게 안 되잖아. 그 사이에 반대쪽에 보스턴에서 고등학교밖에 못 간 보스턴 시내 다운타운에 있는 사람도 또 몇백 명을 뽑고 남자만 갖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캘리포니아에서 행복했던 여자들 갖고 또 그 스타디 했던 사람이 있어서 다 묶어요. 그걸 언제까지 했냐? 이 책 나올 때까지 2010년도까지도 계속 했어요. 왜냐하면 생존자가 있어요. 생존자는 계속 2, 3년에 한 번씩 면담을 하는 거예요. 거기는 케네디 대통령도 있어요. 케네디 대통령 프로필도 있대요. 왜냐면 그때 입학하셨대. 아직까지 그 뭐 미국 그 대통령이니까 이제 기밀상이라서 공개는 안 되고 있는데 까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에 7가지인가를 행복하다고 얘기했던 사람들의 공통점을 찾아본 거예요. 수백 가지 이제 뭐 체크리스트가 있는데 7가지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중에 4가지인가가 건강에 관한 거고 3가지는 인간관계에 관한 얘기예요. 1번부터 먼저 얘기해 줄게요. 안정적이고 스테이블한 결혼 생활을 한 사람이 제일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지지고 볶고 사는 것도 불행하고 혼자 사는 것도 불행하더라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면 지지고 볶고 살 것 같으면 이혼하고 재혼해라.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사람은 혼자 사는 것보다 행복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2번째가 뭐냐면 교육이에요. 교육. 평생 공부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행복하더라. 그리고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하더라. 여기서 뭐 이제 교육 수준이라는 게 뭐 석박사 이런 게 아니고 공부를 오래 하는 사람들. 여기서 말하는 공부는 자격증도 아니고 뭐 학위도 아니에요. 그냥 책을 읽고 새로운 정보를 늘 받아들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 중에 카톡 못 쓰는 분들 꽤 있어요. 디지털 문맹이라 그러잖아요. 새로운 거 안 배워서 그래요. 카톡이 글자 배우는 것보다 어렵겠어요? 쉽잖아요, 더. 나이 들어서 안 배우는 거거든요. 카톡을 할 줄 알면. 그래도 손주랑도 얘기하고 너 왜 전화 안 하니가 아니라 문자 해놓고 문자를 갖고 네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분이죠. 공부하는 80대, 공부 안 하는 80대는 행복이 달라지잖아요. 그런 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살다가 보면 실패할 수 있어요. 부도가 날 수도 있고 이혼할 수도 있고 사별할 수도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그럴 때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에 탐닉하지 않고 종교든 아니면 좋은 멘토든 뭐 좋은 동반자가 있든 그렇게 해서 긍정적인 사고방식으로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가지가 인간관계죠. 나머지 네 가지는 전부 건강이에요. 하루에 1시간 운동하는 사람. 그 다음에 담배는 40전에 끊은 사람. 술은 일주일에 2번 이하로 먹는 사람. 자, 술을 일주일에 2번 이하를 먹고 매일매일 1시간씩 일주일에 4번 이상 운동하고 담배를 40전에 끊은 사람이면 그 사람 체중은 어떨까요? 정상? 정상이죠. 평균 체중. 정상적인 체중을 가진 사람이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네 가지가 돌고 도는 얘기죠. 술은 재밌는 게 과음하는 사람 당연히 알코올 중독이나 간이 나빠지니까 안 좋죠. 술을 전혀 안 하는 사람도 재미없더라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너무 좁아. 저 술 안 먹어요? 한국 사회에서 저 술 못해요? 이러면 되게 인간관계가 협소해지죠. 그래서 적당히 일주일에 1번 내지 2번 먹는 양은 뭐 소주 치면 반병, 흔히 말하는 반주 범위가 되겠죠. 그 정도 먹는 사람이 좋고요. 담배는 이게 또 재미있는 통계인데 피고 20년 안에만 끊으면 하나도 안 핀 사람이나 나이 들어서 보니까 똑같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담배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하신 것 같아요. 20년은 나쁜 짓을 해도 정확하게 20년 안에만 끊으면 그게 뭐 18에 배우든 20살에 배우든 20년 안에만 끊으면 한 까치도 안 핀 사람이나 20년 피고 끊은 사람이나 그 뒤에 폐질환이나 이런 행복의 정도에 행복이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폐암이 걸리거나 COPD가 걸려갖고 막 고생하면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젊은 친구들 보고 그래요. 끊어라. 적당히 이제 필 만큼 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기간이 지나가니까 빨리 끊어라.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행복이 뭐냐? 정의는 못하지만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은 이렇게 대충 다 논문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이거 믿어도 돼. 왜냐하면 사람을 갖고 실험한 거 아니에요. 실험이 아니죠. 사람을 갖고 추적 관찰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다고 봐야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행복의 조건의 연구는 다시는 안 될 거다. 이 논문을 뛰어넘을 수 있는 논문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버드 대학 몇백 명, 이쪽에 보스턴 시내 고등학교 나온 애들 몇백 명, 캘리포니아 여성들 또 몇백 명, 그렇게 1,몇백 명을 가지고 70년, 80년 연구하는 논문이 어디 있어요? 안 나오죠, 이제. 그러니까 이 책이 정답이에요. 원장님은 100% 행복의 조건을 다 가지고 계시네요. 100%는 아니고요. 네. 술도 적당히 요거보다 좀 많이 먹었고 담배도 지금도 한두 가지씩 피고 20년을 넘으셨군요. 네, 근데 이제 뭐 골초는 아니지만 피고 그 다음에 체중도 조금씩 늘고 그래서 이제 요즘 다이어트 하고 있죠. 네. 원장님은 사실 나이에 비해 굉장히 젊어 보이시잖아요. 네. 예, 혹시 이런 제 건강에 대한 비결이나 이런 것도 한번 여쭤보려고 하는데 요즘 영양제나 건강보조식품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드시는 게 있으실까요?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 동안이시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평생 나는 영양제 먹어본 적이 없어요. 어릴 때는 원기소가 우리가 이제 유일한 영양제였었어요. 원기소 모르시죠? 원기소라고 씹어 먹으면 고소한 과자 같은 영양제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부잣집 아들과 그렇지 못한 집의 그 경계선이 원기소를 먹느냐 안 먹느냐예요. 그 원기소가 1990년대인가 이제 생산 중단됐어요. 그 약품 허가가 취소됐어요. 왜 됐냐 그러면 약효가 입증된 게 하나도 없다. 그래서 이제 취소가 돼서 이제 생산도 안 되는데 하여튼 원기소예요. 어떤 걸 올려주는 알약이다. 돈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 먹었고요. 어른이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런 게 필요 없다는 걸 의학적으로 나는 알기 때문에 안 먹는 건데 제가 이제 61년생이니까 나이 63이거든요. 그리 나이 들어 보이지 않을 거예요. 아예 나이 들어 보이시죠? 내 나이 같이는 안 보일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그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에서 배운 거를 잘 행동으로 실천하고 살았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학교에서 배운 게 뭐냐면 일찍 자라, 일찍 일어나라, 규칙적으로 생활해라, 새끼 밥 잘 먹어라, 밥 먹고 나면 양치 하루에 3번 해라, 그 다음에 운동해라. 초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더라고 보니까, 책 다시 찾아보니까. 근데 그게 몸에 배인 거죠. 그러니까 범생이라는 얘기예요. 선생님이 시키는 대로 잘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 범생이냐면 어른이 됐어요. 술자리가 있잖아요. 한 30, 40 때는 술자리가 많거든요. 술자리가 있으면 대개 저는 9시 반쯤 시계 봐요. 집에 갈 시간이 된 거야. 그러면 그때쯤 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흔히 유용주점에 가려고 그러면 그때부터 발동이 걸려요.
그럼 그때 되면 난 집에 갈 시간이에요. 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건강을 위해서가 아니라 졸려요. 평생을 그 시간이 잤기 때문에. 그러니까 졸린 거야. 그럼 졸리면 유흥이 즐겁지가 않아요. 졸릴 때 해보세요. 뭐가 좋은 게 있나?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 쓱 보고 이제 빠지죠. 그러면 일상에서의 원장님의 생활은 어떠세요? 10시에 자고 11시나 자고 6시, 7시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일어나서 시간이 좀 되면 출근 시간이 조금 8시, 9시, 10시 이렇게 시간이 좀 달라요. 네. 8시 출근하면 바로 이제 씻고 나가야 되고 그 다음에 9시면 운동 좀 할 시간이 나오죠. 예. 10시면 아주 여유롭게 운동할 수 있고 예. 그렇게 하고 일하는 거죠 뭐. 그럼 식사는 어떻게 챙겨요? 아침은 집사람이 챙겨주니까 맛있게 먹고 점심은 그 야채하고 우유하고 뭐 낫또도 넣고 청국장 가루도 넣고 해서 이제 갈아서 한 700~800cc 되는 거를 마시죠. 저녁은 집에 오면 만찬을 하죠. 잘 먹어요, 아주. 그렇게 하면 굉장히 잘 드시는 것 같은데 네. 그 몸매를 유지하시고 이렇게 제가 있잖아요. 운동해야 그냥 된다니까요. 저는 운동하는 목적이 딱 하나예요. 맛있는 거 드시고 맛있는 거를 제한 없이 먹고 싶어서.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예전같이 운동을 못하니까 먹는 것도 줄여야 되는데 운동량은 줄는데 먹는 거 아직 안 줄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실은 사실 요즘에 건기식 같은 것들을 보통 한 20알씩 드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를 미국의 어느 유명한 사람이 한 달에 건강식품을 먹는 게 이것저것 해서 1억 몇천만 원어치를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라이프 스타일을 봤더니 10시에 자고 6시에 일어나고 운동 열심히 해. 안 되셔도 될 뿐이야. 본인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이라는 것들이 식사를 제대로 못하거나 소화를 못 시키는 분들이 그런 분들은 드셔야 되겠죠. 예. 근데 탄수화물과 지방과 단백질과 야채의 균형을 잘 찾아서 먹는 사람이라면 그거는 뭐 쓸데없는 과잉이죠. 근데 의사들마다 생각들이 또 달라서 비타민C 메가도즈를 하게 되면 면역력이 증강이 돼서 감기도 안 걸리고 그런 주장을 하시는 의사들도 있어요. 실제로 본인이 그렇게 먹기도 하고 그래서 그분이 효과를 봤다고 얘기를 하고 그렇게 또 강의도 하시고 대중들한테 설명을 하는데 의학적으로는 그런 거는 뭐 입증된 바는 없어요. 그러면 반대로 그 비타민C 메가도즈 한 하루에 1g 내지 1.5g, 1500mg 뭐 이렇게 먹는 거거든요. 그렇게 먹는 사람이 그렇게 효과가 있었다면 그거 안 먹는 사람이랑 대조군을 만들어 봐야 되거든요. 대조군, 컨트롤 그룹이 명확하게 있지를 않아요. 내 경험상 먹었더니 좋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도 많이 먹어도 상관없어요. 대신에 이제 소비는 굉장히 비싼 소비이 나오겠죠. 닭고기하고 소고기도 구성하는 성분이 다르다고 네, 단백질 성분이, 아미노산 성분이 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영양제를 만들 때 일정 부분만 추출하잖아요. 그러겠죠. 보통 천연 영양제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그건 어떤 건가요? 모든 거는 천연일 수밖에 없어요. 프로테인을 아직까지 합성을 안 하거든요. 프로테인은 전부 다 동물성이나 식물성에서 단백질을 추출하는 것 뿐이에요. 근데 제가 이런 얘기는 드리고 싶어요. 이제 운동하는 젊은 친구들이 약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프로테인만 따로 이렇게 물 타서 먹고 그러잖아요. 그 값을 보면 되게 싸요, 상대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소고기 한 근을 사면 뭐 값이 꽤 나오잖아요. 몇만 원씩 나온단 말이죠. 근데 프로테인, 그 소고기 한 근에 들어있는 프로테인의 양이 뭐 예를 들면 50g이나 100g이라고 가정한다면 프로테인 50g, 100g 값이 훨씬 싸요. 그러면 뭘 갖고 만들었을까? 고기 중에서 제일 맛없는 부위를 갖고 만들지 않았을까? 아니면 고기 등급도 툭불까지는 뭐니까 이 등 외품 정도로 갖고 만들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야 그 가격이 나오겠죠. 아무리 대량 생산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원료되는 거를 나보고 주면 안 먹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가공한 건 돈 주고 사서 먹어. 그것보다는 나 같으면 툭불 등심 사 먹을 것 같아. 근데 사실 영양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보통 요즘 영양제들 얘기할 때 원재료 얘기하면서 뭐 천연으로 가져온 무슨 무무다 뭐 이렇게 또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영양제 자체도. 영양제도 천연이라고 얘기하는 건 천연인 수밖에 없는 건 천연이고요. 비타민C 같은 건 합성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합성이 천연이 10% 이상 들어가면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마 그 식품 그 법에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100% 아니에요. 일정 퍼센트 이상 넘어가면 천연이라고 표기할 수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추출밖에 할 수 없으니까 당연히 천연이죠. 예. 그렇게 따지면 우리가 MSG 있잖아요. 그게 이제 모노소듐 글루타메이트라고 해서 글루타민산 나트륨이거든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이제 미원이라고 하는 건데 그 조미료도 원료는 사탕수수예요. 사탕수수를 발효해가지고 MSG를 추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천연이죠. 근데 그 조미료를 이름 붙일 때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거든요. 왜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을 것 같아요? 처음 그 MSG를 만들었을 때. 당시에는 그런 게 좀 더 있어 보이지 않아요? 맞아요. 네, 마케팅 개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동경대 화학관과를 졸업하고 우동집을 물려받아요. 일본은 이제 그런 가업승계가 있으니까 가업승계를 사는데 다시마를 먹고 끓였더니 이렇게 맛있다는 감칠맛이 나오는데 너무 비싸고 너무 힘들어. 계속 자기도 끓여야 되니까 이게 뭔가 그걸 다시마 국물을 결정화시켜서 화학 분석을 해봤더니 모노소듐 그루타메이트예요. MSG예요. 그러니까 그루타민산이라는 아미노산에 소듐만 붙이면 돼. 나트륨 하나 붙이면 되는 거예요. 이거 만들 수 있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사탕수수라는 거는 뭐 싸니까 설탕 할 때 사탕수수니까 잔뜩 갖고 와가지고 발효를 시켰더니 그루탐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제해서 만든 게 우리가 말하는 할머니 손맛을 늘 내는 네. 그게 이제 그 조미료가 된 거거든요. 그러면 그게 천연 물질이잖아요. 석유 갖고 합성한 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때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였냐면 지금 반도체, 뭐 IC 이러면 첨단이잖아요. 그때는 화학이라 그러면 천연보다 훨씬 상위에 있는 개념이야. 합성 섬유 그러면 천연 섬유보다 위에 있었어요. 그게 더 고급스럽고 명품이야. 그래서 화학 조미료라고 이름을 붙여서 엄청나게 판 거예요. 그게 아지노모토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일본에서 그 모노소듐 그루타메이트 MSG가 처음 합성이 됐을 때 그거를 조금 넣었더니 100년 된 다시마 국물 다 소용없어. 너무 맛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풍적으로 그 당시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그 확산될 때니까 우리나라에도 그게 들어온 거예요. 그 옛날 저기 일본 치아에 있을 때 신문들 보면 광고가 있어요. 화학 조미료, 첨단의 화학 조미료 MSG 이게 들어가면 국물 맛이 다 난다. 광고가 있었다고.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팔리기 시작했는데 그 회사 이름이 아지노모토예요. 옛날 광고 보면 아지노모토 제휴 미원 광고가 있어요. 1950년대, 60년대 광고 보면. 그게 이제 대중들한테 각광을 받고 그것이 이제 아주 상용화되고 값이 싸죠. 대량 생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모든 집안의 감칠맛은 다 그걸로 냈어요. 어머니들이 그 비방, 할머니의 손맛의 비방은 미원을 얼마나 넣느냐예요. 이게 문제였죠. 근데 이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아니다. 그 문제 되기 전에 미원이 한국에 들어왔을 때 그 당시 이제 미풍이라는 게 제1제당, 지금은 CJ그룹으로 떨어져 나간 제1제당 그룹에서 미풍을 만들었어요. 미풍을 만들었는데 미풍이 미원을 못 이기네. 업계 1위가 미원이야. 그렇게 해도 온갖 마케팅을 해도 그 선두주자를 이기는 힘든 거예요. 그 재벌 그룹도. 그러다가 제1제당에서 뭘 뒤집어냈냐 그러면 우리는 천연조미료를 만들자가 다시다가 그게 최초예요. 다시다는 소고기 가루, 송이버섯 가루, 표고버섯 가루 이런 걸 넣어가지고 그 감칠맛을 나게끔 한 거예요. 당연히 값도 비싸죠. 그래서 그게 부자의 상징이고 너네들 미원 넣니? 우리는 소고기 다시다 넣는다가 이제 그게 우리 경제가 커지면서 업그레이드되고 그때 화학에 대해서 반대 개념으로 천연조미료라는 이름을 쓴 거예요. 근데 또 그때 마침 미국에서 미국 신경학회 뉴럴로지에서 어떤 게 나왔냐면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이라고 하는 묘한 병이 나온 거예요. 중국집만 갔다 오면 머리가 아파. 어지럽고. 왜 미국 사람이 중국집 가서 중국 음식만 먹고 나면 어지럽다 그러고 이렇게 이런 신경학적인 증상을 나타내냐 그래서 알아봤더니 중국 식당에 보면 이렇게 이런 데다가 국자에다가 하얀 거 탁 터서 탁 털어 넣는 거 있죠. 그게 다 미연이거든요. 대량의 MSG를 복용하고 난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서 혈당이 그 MSG가 올라갔다가 떨어질 거 아니에요. 떨어지면서 느끼는 증상이다. 그래서 차이니즈 레스토랑 신드롬의 원인 물질이 MSG라는 보고서가 나왔어요. 천연 조미료가 화학 조미료를 누르기 시작한 거죠. 사카린하고 미원이 대표적인 희생인데 인체에 유해한 게 입증된 게 없어요. 둘 다 인체에 무해해요. 그래서 당뇨 있는 사람은 단맛을 내려면 사카린 먹어도 돼요. 그 다음에 나는 할머니 그 손맛이 너무 익숙해 좀 넣어서 먹어도 돼요. 그게 뭐 인체의 피부에 알러지를 일으키거나 유해함이 입증된 건 전혀 없어요. 다만 한때 자기들이 화학이라는 이름으로 큰 돈을 벌었고 지금은 화학이라는 이름이 오염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지 뭐 인체에 유해하거나 그렇지는 않고 다만 그루탐산이라는 게 아미노산의 일종인데 이 아미노산이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영양소로는 흡수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아미노산 타입이 L타입이 있고 D타입이 있고 광활 이성질체가 있는데 흡수되지 않는 쪽이에요. 천연이 아니기 때문에 원래
다시마에 들어있는 그루탐산하고 달리 소변으로 배설돼요. 무익한 거고 입이 즐거운 거예요. 입만 확인하고 그냥 예, 맛있다 그러고 지나가는 거지. 그게 뭐 흡수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해야 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드셔도 돼요. 근데 다만 저는 미온 맛을 싫어해요. 그 MSG 맛이 싫어요. 들어간 걸 너무나 잘 알아요. 입맛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그걸 되게 예민하게 생각하고 좀 고급진 음식점에 갔는데 그 맛이 느껴지면 약간 서운하지. 야, 너 이걸로 만내갖고 나한테 이 돈 받고 팔어? 이런 느낌. 천연 비타민이 있고 합성 비타민이 있잖아요. 네. 이 두 개의 차이가 정확하게 어떻게 돼요? 흡수율하고 연관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기본 화학 구조가 똑같다 하더라도 모든 글루코즈 같은 경우에도 D폼이 있고 L폼이 있어. 그게 이제 그 광학 이성질체라 그러거든요. 옵티컬 아이소머라 그러는데, 자, 왼손 오른손이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니, 일단 이게 그냥 모양 똑같잖아요. 똑같은데 이렇게 붙이면 안 붙어요. 그걸로 붙이면 붙어서 똑같아요. 이게 광학 이성질체예요. 그래서 프로테인은 L폼만 우리가 흡수할 수 있고요. 글루코즈는 D폼만 흡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는 미러 이미지로 생긴 거는 흡수가 안 되고 그냥 들어왔다 나가요. 그냥 형태만 똑같았지만 우리 몸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비타민도 똑같아요. 그래서 합성한 거는 우리 몸에 흡수되는 확률이 되게 낮아요. 그래서 천연 비타민이 왜 좋으냐? 그건 들어오면 우리 몸에 다 들어와요. 그럼 사실 채소 과일이 천연의 자연 그대로 그렇죠. 자연이 태양과 토양에 합성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거죠. 그거를 먹으면 그건 100% 우리 몸에 다 들어와요. 그래서 제가 가급적이면 그냥 사람 손 덜 간 거 먹어라 그러는 거예요. 매뉴팩처링 한 거보다는 그냥 자연에서 얻은 거를 그대로 깨끗이 씻어서 다 먹어라 하는 거예요. 요즘 콜라겐이나 글루타치온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효과가 많이 있을까요? 콜라겐을 먹으면 콜라겐이 막 생길 것 같죠. 심리적? 네. 모든 우리 몸에 들어가 있는 단백질은 그 뼈를 형성하고 피부를 형성하고 뼈에도 콜라겐이 들어가야 되고 머리카락도 콜라겐이고 이것도 다 콜라겐이에요. 콜라겐은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피부를 구성하는 이런 말랑말랑한 콜라겐도 있고 이렇게 딱딱한 콜라겐도 있고 그래요. 근데 기본은 다 콜라겐이에요. 이제 형태가 좀 변하는 거죠. 그러면 내가 콜라겐을 먹었어요. 그럼 이 콜라겐이 싹 돌아서 콜라겐에 착해서 붙는 게 아니고요. 내가 콜라겐을 먹든 고기를 먹든 뭐 단백질을 먹으면 위에 들어가면 위는 pH가 2예요. 쇠도 녹아요. 들어가면 염산이 나오는데 HCl 염산이 나와요. 그 염산에 우리 손을 담그면 손이 녹아요. 고기 먹으면 녹는 게 그래서 녹는 거예요. 그런 강한 산이 나와서 전부 아미노산으로 분해를 해요. 완전 재조합이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콜라겐을 먹었든 안심을 먹었든 들어가면 다 그냥 아미노산으로 분해가 되고 그게 이제 혈중을 타고 돌다가 예를 들어 내가 뼈가 부러졌어요. 여기 뼈에 빨리 콜라겐이 만들어져서 접골이 돼야 돼. 그러면 거기서 재조합이 많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좀 많이 이제 화상을 입었어. 여기 또 콜라겐 재조합이 일어나야 돼. 일로 많이 가요. 아미노산으로 변했다가 쪼개졌다가 필요한 자리에 가서 재조합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콜라겐을 많이 먹었다 피부에 콜라겐이 싹 좋아지고 이러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기도 먹는 게 너무 싫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콜라겐 캡슐 드세요. 안 먹는 것보다 100번 이익이에요. 근데 난 밥도 잘 먹고 고기도 좋아해서 잘 먹어. 그러면 콜라겐 사 먹을 돈 갖고 고기 사 먹는 게 훨씬 맛있는 고기를 많이 먹을 수 있어요. 즐겁죠, 일이. 예. 그 다음에 글루타치온 같은 경우에도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항노화 물질 중에 하나예요. 미백 효과도 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럼 그걸 되게 많이 먹으면 황인종이 백인종 되고 흑인종이 황인종 되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먹어서 나쁘지는 않으나 그걸 먹어서 내가 원하는 모든 걸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건 지나친 기대다. 콜라겐을 먹든 글루타치온을 먹든 다 드시면 좋아요. 글루타치온 같은 것도 뭐 동물성 간에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간 조금 이렇게 순대집 가서 좀 잘라서 드시면 충분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식에 있는 건데 그게 성분이 이런 기능이 좀 더 도움이 되니까 먹으면 좋다. 순대 못 먹는 분, 간 못 먹는 분들은 드시면 좋죠. 근데 그런 걸 골고루 다 맛있게 푸드 스트리트도 잘 먹고 한 사람들이면 굳이 또 할 필요는 없다. 원장님, 건강검진은 자주 받으세요? 저요? 한 번 받았어요. 여태까지 한 번이요? 예. 평생 한 번 받으세요? 50대 때 한 번 받았어요. 그러고는 왜? 안 받아요. 받아보니 죽겠더라고요. 보통 심리적으로 조금
아플 것 같거나 음. 사실 국가에서도 매년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으라고 하잖아요. 네. 혹시 안 받으시는 이유가요? 아니, 받으려니까 죽겠더라고요. 아, 일단 대장내시경을 하는데 하루 날밤 새고 그 화장실을 가야 되더라고요. 안 먹는 것까지는 참고 하겠는데 안 먹은 것뿐만 아니라 계속 설사하는 약을 먹어서 밤새도록 장을 완전히 대장을 비우면 대장내시경을 할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 번 해봤어요. 하도 뭐 주변에 하라 그러고 와이프도 아직은 남편이 돈을 좀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지 해보라 그래서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데 할 때 밤새도록 잠을 못 잤고요. 하고 난 다음에 밥을 먹는데 하루를 완전히 굶었잖아요. 하늘이 노랗고 속도 쓰리고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 일주일 또 있어야 나오잖아요. 불안해. 그래서 이거 자주 받으면 명단축할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래서 내가 살아오는 방식이 있고 대부분의 질병이 유전되거든요. 우리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앓았는 걸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는 살지만 내 기본 생각이 수술 때 눕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설사 안다 하더라도 수술 때 눕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찾을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63세인데 애들 다 시집장가 다 가고 가정을 다 이뤘고 이제 뭐 모셔야 될 어른은 어머니 한 분 계시거든요.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어머니보다 더 살아갈 것 같아.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나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허용해 준 시간이 돼서 데려가신다면 미루는 숙제는 없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까지 막 하면서 조기 진단해서 막 숨을 찾아내서 띄어내서 막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노력은 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야 너는 뭐 건강에 대해서 자신이 있어 그러냐? 그렇지 않아요. 자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불안한 마음은 똑같은데 검사하는 과정이 나한테 너무 고통스럽고 내 삶의 철학이 수술 때 눕지 않겠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살기는 하나 조기 진단을 위해서 매번 그렇게 2년에 한 번씩 위로 쑤시고 아래로 쑤시고 하는 거는 별로 하고 싶지 않아요. 다행인 건 이 나이 되도록 큰 병을 앓지 않아서 잘 버티고 있고 늘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은 갖고 있기 때문에 노력은 해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제 시간에 자야 되고 친구들하고 먹는 술자리도 가급적이면 10시는 넘기지 않으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담배는 뭐 가끔 누가 필 때 한같이 얻어피긴 하지만 골초처럼 피우는 건 없고 그 다음에 시간 나면 산에 가서 운동도 좀 하려고 그러고 골프 치다가 내기해서 돈 잃어도 마음 상해하지 않을 만큼 웃을 수 있는 스트레스 안 받을 수 있는 여유는 갖추고 있고 그렇게 살면 평균 수명 정도는 살지 않을까. 그때 무슨 병으로 죽는지 굳이 병명을 알고 싶지 않아요. 알겠죠. 어디가 아파도 아플 테니. 그렇지만 그냥 그건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 장모님이 그렇게 사셨어요. 장모님이 92, 93 사셨는데 특별한 진단 없이. 진단을 알고는 있었죠, 저는. 93세 뭐 수술하고 그러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냥 장모님한테는 거짓말했어요. 나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해요. 아까도 계속 말씀 주시긴 하지만 유전적인 것들이 발생하는 것들이 많잖아요. 제일 많죠. 그러면 가족력이나 이런 게 있다면 그걸 특별히 조심해야 돼요. 특별히 당뇨 같은 건 90% 유전이에요. 고혈압 70% 유전이야. 아토피 70% 유전이에요. 자, 집안에 고혈압도 있고 당뇨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당뇨 있고 우리 아버지가 고혈압이 있어. 내가 술, 담배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어르신들이 어떤 병을 앓고 있는지는 우리가 대충 그래도 삼촌까지는 알잖아요. 삼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할머니. 이 정도면 윗대 내가 볼 수 있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는 될 거라고. 그분들이 지금 무슨 병을 앓고 있는지 보면요. 내가 앓을 병이 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집안에 고혈압이 있어. 아버지가 고혈압이고 할아버지도 고혈압이야. 100% 나도 고혈압이 있을 거예요. 그럼 뭐 조심해야 되겠어요? 과음하면 안 돼요. 살찌면 안 돼요. 담배 피면 안 돼요. 스트레스 받으면 안 돼요. 이건 할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 회사에서 경쟁이 생겼어. 이번에 이사 승진이 있는데 부장들 4명이 붙었어. 너네들 해. 나 그냥 부장하고 있을게. 아니, 일을 그렇게 하려는 게 아니라 일은 열심히 하지만 그 자리라는 건 정해져 있고 누가 올라갈지에 대해서 조바심은 나잖아요. 근데 뭐 부장이라고 당장 쫓겨나는 게 아니잖아. 이사는 임시직이고. 나는 부장 오래 할게. 라고 마음을 먹으면 스트레스는 안 받잖아. 되면 좋고. 안 돼도 그만이고. 그래야 고혈압이 안 나타나. 근데 나도 승진해야지. 그러고 이제 막 하다가 떨어지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러면 혈압 쫙 올라가지. 그런 거를 알으라는 거예요. 삼촌 위의 범위, 윗대 범위에서 나타나는 병이 나한테 있을 확률이 제일 높아요. 금진도 특별하게 금진을 받을 때 어르신이 폐암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면 장내시경, 위내시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저설량 폐CT라는 게 있어요.
왜냐면 일반 엑스레이 필름으로는 이게 가슴에 나타나는 그런 진단 못 해요. 그래서 CT를 찍어야 되는데 CT가 방사선 노출량이 엄청나게 세거든요. 그래서 저설량으로 좀 낮은 방사선 갖고도 이 진단할 수 있는 CT가 있어요. 위에 어른이 폐암으로 돌아가셨고 나도 젊을 때 담배를 좀 폈어. 그러면 검진은 그걸 하는 거예요. 예. 우리 집안에 소화기 쪽으로는 뭐 돌아가시면 아무도 없어. 나도 안 돌아가셔요. 그걸로 안 죽어요. 이 가족력을 잘 봐야 된다. 관절 같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관절이 약한 집이 약해요. 우리 엄마 무릎 관절로 수술했다. 일찍부터 했다. 나도 걸릴 확률이 높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살찌면 절대 안 되지. 그리고 항상 그 운동을 잘해서 튼튼하게 만들어놔야지. 그러면 무릎 관절을 오래 쓸 수 있죠. 그 우리나라에 그런 족보 문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족보 이름을 쓰는. 근데 저 말씀 들으면서 거기에 좀 상대 사망. 이름만 써 있는 게 아니라 질병을 그런 써놔야지. 질병이나 데이터가 써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걸 생각을 좀 바꿔야 되는데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에 들어있는 데이터베이스 있잖아요. 네. 저거 AI로 활용해서 쓰게 되면 저기서 파생될 수 있는 산업의 영역이 우리 젊은 친구들이 할 수 있는 건강 관련 사업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국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것들을 바꿔줘야 돼요. 우리는 건강보험이나 건강보험 데이터 입력 같은 것들이 너무너무 잘 돼 있는 나라예요. 전 세계 이런 나라 없어요. 이 자원이 엄청나요. 이 소프트웨어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강 사업들을 할 수가 있어요. 좀 더 정밀하게 하면 당신은 과일을 먹어도 이거 먹으라고 얘기할 수 있을 만큼 데이터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AI도 있고. 이런 것들을 국회의원들이 알고 그 정치하는 사람들이 알면 젊은이들이 일할 수 있는 사업의 새로운 영역이 많이 생기겠죠. 플랫폼들이. 예를 들면 WWW에서 인터넷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클린턴 대통령 때 원래 그 인터넷이라는 게 미 국방성에서 만든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그냥 민간에 개방한 거예요. 그 개방 하나 때문에 미국이 전 세계 IT 기업들을 다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현명한 지도자 한 명이 세상을 그렇게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적어도 우리나라 의료보험관리공단이 갖고 있는 자료는 1961년 12월생의 남자 키 183이라고 공개하는 게 내 개인정보예요? 아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떤 병이 있었다라고 공개하는 게 함익병이 무슨 병에 걸렸다고 아는 얘기냐고. 아니지 않냐 이거예요. 근데 그걸 공개를 못하고 데이터를 갖고 데이터화해서 어떤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일을 원천적으로 봉쇄해 놓은 게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안타깝죠. 원장님 마지막으로 건강을 살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꼭 지켜야 할 혹시 3가지가 있을까요? 뭐 꼭 3가지라고 할 수는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재미없이 살아라. 쾌락을 즐기면 건강은 잃는다라고 보시면 돼요. 담배를 피면 즐겁죠. 담배를 피는데 괴로우면 피겠어요? 술을 마시면 즐겁죠. 처음 마시는 사람 말고 좀 어느 정도 마시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담배 맛이나 알코올의 맛을 느끼는 사람이면 탐닉할 수 있는 모든 준비는 다 돼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나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글루코즈도 매한가지예요. 탄수화물 중독이에요. 단 거에 대한 중독돼 있다고. 단 거를 영어로 쓰면 어떻게 돼요? DAN, 단, 거, GER. 영어로 읽으면 댕저예요. 당근은 데인저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먹으면 일도 할 수 있고 힘도 생기니까 그게 중독이 돼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체가 설탕이잖아요. 예. 그거에 중독돼 있으면 그게 맛있죠. 쾌락이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절제를 해야 된다. 건강한 삶의 가장 기본은 뭐냐? 절제된 삶이고 균형 잡힌 삶이에요. 음식도 먹을 때 골고루 먹으라 그랬잖아요. 이제 그게 제 1번일 거예요. 거기면 이제 다 연결되는 얘기예요. 거기서 절제된 삶의 가장 기본,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왜냐면 밤늦게 하는 일을 보면 되게 쾌락적이에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는 일은 다 재미없는 일인데 좋은 일이야. 하다못해 신문을 한 줄을 읽어도 읽고 시원한 냉수 한 잔을 먹어도 마시고 좀 바지런한 사람은 냉장고에서 야채나 그걸 꺼내서 즙을 내서 마시면 신선한 주스라도 한 잔 먹는데 밤에는 늦게 먹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고 반주 소주라도 한 잔 더 걸치고 다 보면 쾌락적인 거예요. 같은 시간을 써도. 그러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아침에 일어나서 라면 끓이는 사람은 없어요. 주스, 녹즙은 만들어도. 그래서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게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바이오리듬에도 그게 맞아요. 좀 말을 세면 어차피 유튜브니까 우리 인간은 주간에 움직이게끔 진화된 동물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 원숭이, 침팬지, 보보노 원숭이 우리 과가 같은 아주 가까운 유전자인데 우리 인간은 진화론적으로 보면
나무 위에서 살던 원숭이였는데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떨어나서 땅으로 쫓겨난 종족이에요. 나보다 더 힘센, 우리 조상보다 더 힘센 원숭이 족속들은 나무 위에서 과일도 잘 따먹고 연한 잎도 잘 따먹고 그러고 우리는 약간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다 쫓겨나가지고 땅 밑으로 내려온 거야. 그래서 사자한테 쫓기고 호랑이한테 쫓기고 그러면서 손이 조금 여유가 있으니까 돌도 던지고 나무 막대기 만들어서 쑤시고 그래서 겨우겨우 살아남은 거예요. 그게 우리 인간이에요. 근데 어쨌든 조상으로만 따지면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낮에 움직이고 활동해야 건강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행성 동물이니까 야행성이 아니에요. 야행성 동물의 대표적인 게 개, 늑대죠. 호랑이, 사자. 걔네들은 보면 생명이에요. 걔네들은 어두운 데서 움직인다 안 움직인다 하면 구별하면 돼. 우리는 나무 위에서 과일 따먹던 족속이기 때문에 색깔이 중요해요. 그래서 해가 있을 때 움직여서 빨갛고 노란 과일 먹어야지 풋 과일 먹으면 설사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낮에 움직이는 게 정상인 거야. 근데 이게 에디슨이 불빛을 만들어가지고 밤에도 움직일 수 있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힘이 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니까 지혜가 있잖아요. 원칙에 맞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빨주노초 파남보를 구별해야만 생존이 가능했고 늑대나 호랑이는 밤에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두운 데서 사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걔네들은 색깔 구별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움직임에만 민감하지 색깔은 둔감해요. 어느 날 보니 머리 좋은 늑대가 맨날 밤늦게 사냥하고 힘들어. 근데 저 인간들이 보니까 모여 사는데 먹을 것도 있고 냄새도 좀 나는데 그래서 와서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고 인간을 유혹한 거예요. 네가 나를 밥만 주면 내가 밤마다 잠 안 자고 꼬리 흔들어주고 짖어줄게 라고 동업한 거예요. 그래서 늑대가 개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사람이 늑대를 선택했다고 보는데 제가 보는 관점은 똑똑한 늑대가 인간을 선택했다고 봐요. 왜? 일 안 해도 되잖아. 밤에 눈 뜨고 있다가 이상한 사람이 이상한 움직이는 게 들어오면 움직이는 게 잘하니까 냄새도 잘 맡고 짖어만 주면 돼. 짖으면 인간들이 일어나가서 다 싸워. 낮에는 또 꼬리만 들어주면 이뻐해줘. 밥도 줘. 그러니까 머리 좋은 늑대가 인간을 선택해서 개로 진화한 거예요. 이제 그게 우리 진화의 역사인데 그러니 우리 조상들도 밤에는 자야 내일 일 잘한다는 걸 알고 늑대를 길들이는 게 우리 인간이야. 근데 왜 우리 인간이 점점 나이가 들수록 세상이 발전할수록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러니까 건강이 잃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자야 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는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요. 피부에 좋은 음식 뭐가 있냐? 없어. 하나님이 얘기했잖아. 다 먹으면 돼. 골고루 먹어야 돼.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 시간 맞춰 먹어야 돼요. 이 식이 좋다, 하루 3끼가 좋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있는데 하루 2끼 먹는 사람은 2끼를 규칙적으로만 먹으면 돼요. 그리고 필요한 칼로리를 다 먹으면 돼요. 저처럼 하루에 3끼 먹는 게 버릇이 된 사람은 3끼를 먹는데 칼로리 나눠 먹으면 돼요. 다만 중요한 거는 시간 지키는 거예요. 아침 7시, 점심 12시, 저녁 6시. 그 시간대를 지켜서 내가 먹어야 될 칼로리를 골고루 먹으면 돼요. 양이든 시간이든 정해놓고 먹으면 돼요. 싸다 비싸다는 그건 자기의 취향일 뿐이에요. 뭘 먹어도 다 돼. 그 다음에 하루에 1시간 정도는 어찌됐든 우리 엄마한테 내가 그래요. 지팡이 짚고 나가서 걸으세요. 그래. 운동을 해야 돼요. 우리가 뭐 이렇게 이런 식스팩 만드는 운동은 이미 이제 그럴 필요도 없고 큰 근육. 우리 몸에서 제일 큰 근육이 대퇴 근육이에요. 큰 근육을 쓰는 운동이에요. 뭐예요? 그러면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면 뭐 그렇게 검진 받는 거에 두려워할 거 없이 웬만하면 건강하다. 그렇게 보면 되죠.